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물권법 그리고 계약법의 기초 개념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법 시작을 해볼게요. 물권법의 전체 구조입니다.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는 그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8가지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여기 쭉 8가지 나와 있죠. 이 8가지 물건들을 따로따로 배우는 파트가 물권 강론이고, 그 다음 이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원리, 공통적인 성질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배우는 부분이 물권 총론입니다. 총론. 총론은 다시 두 파트로 나눠져서 물권 총설, 그리고 물권의 변동, 이론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내용들은 이와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순서대로 이제 물권 총론부터 강론으로 쭉 이렇게 훑어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의 공부, 우리의 학습을 좀 어렵게 하는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무래도 여기는 좀 개별적인 권리들이다 보니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뭔가 와닿는 얘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쪽은요, 이것들의 공통적인 어떤 원리를 추출해서 배우다 보니 약간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펼쳐집니다. 보세요. 제목만 봐도 물권의 객체, 무슨 일물, 일권주의 이런 거 나오죠? 주의. 그다음 물권의 종류에 물권 법정주의. 그다음에 여기 물권의 변동에는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무슨 주의, 무슨 원칙,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거기다가 더 좀 우리의 어려움을 더하는 요소가 뭐냐면은, 법서가 어떤 서술 형태를 취하고 있느냐, 여기를 막 설명하는데 잘 못 알아듣거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지 해서 예를 들어요. 예. 아주 어떤 예를 들면은 좀 우리가 또 이해가 잘 되지 않나요? 근데 문제가 얘도 문제야. 얘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요 밑에서 가져와요. 소유권이 어떻잖아. 자, 전세권이 어떻잖아. 저당권이 어떻잖아. 거봐.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이런 거잖아. 라고 여기서 아직 배우지도 않은 강론에 있는 개별적인 권리들을 예를 들어서 이걸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 아직 안 배운 거여서. 그래서 어려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첫 번째 순환요, 한 바퀴 돌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취해도.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것 같으면 강론부터 하지, 개별적인 것부터 먼저 하지. 근데 그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개별적인 거 공부할 때도 여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근본 없는 그런 공부가 되어서 못 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순환 돌 때, 1순환 돌 때는 조금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꾹 참고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면은 그때는 놓쳤던 부분들,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두 번째, 2순환, 3순환 계속 우리가 사이클을 돌지 않습니까? 돌게 되면 그때 뒤늦게 가서 그때 그게 그 소리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이거 설명하면서 여기 예를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어요. 들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편법을 좀 쓸게요. 강론부터 먼저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 8가지 물건들이 어떻게 8가지 물건이 나오고, 그다음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거 3가지,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요거 3가지는 조문을 한번 구경을 하고 물권 총론으로 올라가서 쭉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물권이 8가지냐 한번 가볼까요? 물권이 왜 8가지냐, 그게 나오는 원리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물권 개념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물권자가 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잖아요. 그리고 지배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어떻게 지배하는 권리가 이렇게 8종이나 있나, 8개. 어떻게 나눈 거냐면, 그 지배의 대상이 되는 이 부분요, 객체라고 그러죠. 물권의 객체,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나누기도 한 거고, 이게. 그 다음에 지배하는 내용이 3가지잖아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 이걸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나눠 보다 보니까 8개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여기 8개 물건인데, 근데 여기서 요 점유권 있죠. 요건 조금 논외예요. 열외예요, 열외. 얘는 제껴두고 해야 돼. 얘는 독고다이예요. 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아마 여러분들 1년을 다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신다 하더라도 이 점유권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합격하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배제하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여기에서 좀 한정적으로 통하는 원리들이에요. 이게 7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여기. 근데 이 물건들이 모든 물건들을 다 지배하지 못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지배하는 물건은 2개가 있어. 소유권하고 유치권. 요거는 그 물건이 뭐든지 상관없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다 생길 수 있는 권리예요. 소유권하고 유치권은. 반면에 요거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요 네 가지 권리는 그 대상이 오로지 부동산이에요. 동산에는 이런 권리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부동산.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요 밑에 것들 있죠. 여기 동산이잖아. 여기는 생길 수가 없어요. 또 거기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 지상권의 지자하고 지역권의 지자는 토지 지자거든요. 요 두 가지 권리는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은 안 돼. 건물에 대해서 생기는 권리가 아니고 토지에만 생기는 권리예요. 토지에 대한 사용권,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에요. 그리고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토지에도 가능하고 건물에도 가능해요. 어쨌든 요렇게 네 가지는 부동산에만. 또 요 질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질권은 사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요거는 질권은 오로지 동산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질권은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 전당포에서 혹시 돈 빌려보셨나? 전당포에 돈 빌리면 전당포 업주가 그냥 돈 안 빌려주죠. 뭔가 볼모로 뭔가 물건을 질로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내 뭐 롤렉스 시계를 갖다 맡기고 돈을 빌렸을 때 그 전당포 업주가 그 시계에 대해서 그 맡긴 시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질권인데 이 질권의 대상은 오로지 동산이거든요. 동산.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빠져 있어요. 우리 시험이 부동산 시험이잖아. 그래서 질권은 제외되고 나머지 물권들은 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대상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대상보다는 지배하는 측면을 가지고 나누기도 한 거예요. 지배하는 측면. 무슨 소리냐? 지배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건데 그 사용 수익 처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지. 예컨대 이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라면 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겠지. 기거할 수 있고 그 집에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저 집을 임대를 놓아서 월세를 받아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분 저거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지. 소유자라면. 완전한 물건이에요. 소유권을 완전 물건이라고 하죠. 이게 완전하다면 뭔가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물건도 있다는 건데 요거 지배의 내용이 세 가지 아닙니까? 사용수익 처분. 그래서 2대1로 탁 나누어가지고 자, 어떤 물건? 이 세 가지 물건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 물건은 이 물건을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지 처분은 못해요. 그래서 사용의 용자하고 수익의 익자를 딴 거지. 사용의 용자와 수익의 익자를 따서 용익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타인의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지상권, 타인의 토지를 일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지역권, 그다음 타인의 부동산을 전세금을 걸고 사용하는 권리, 전세권. 요게 사용 수익을 하는 권리, 용익 물건이고 또 요 나머지 세 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사용 수익은 못 해요. 당연히 자기 물건 아니지. 남의 물건인데 사용 수익은 못 하는데 그 물건을 남의 물건을 처분만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 처분 물건이에요. 왜 그러지? 왜? 남의 물건인데 쓰지도 않으면서 팔려고 하지? 왜 팔려고 하냐면요. 이 처분 물건은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담보하느냐? 담보한다는 말이 뭔가를 보장한다, 개런티한다 이 말이잖아요. 무엇을 담보하냐면요. 채권의 만족을 담보하는 물건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담보 물건 세 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채권하고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는 권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의 유치권자다 또는 이 물건의 질권자다 내가 이 부동산의 저당권자다 라면은 이 사람들은 100%, 99%도 아니에요. 100%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이에요. 채권이 조금 또 좀 심각하고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 편하게 그럴게요. 돈 받는 권리. 누군가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 거예요. 돈을 받을 게 있어. 그래서 이 채권을 가진 자들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이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을 확실하게 만족을 볼 수 있어요.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채권 만족을 보장해주는 담보물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 건물의 저당권자라고 할까요? 저당권자라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갑이고 이 남자 이름은 을이라고 할 때 을이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저 물건에, 저 부동산에. 그거는 이 저당권자가 저 건물을 넘겨받아서 쓰진 않겠지. 쓰진 않는데 저 갑에게 돈을 빌려준 거야, 을이. 예를 들어서 돈 1억 원을 빌려준 거지. 1억 원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돈 안 떼이려고 담보를 잡아둔 거야, 저 집에. 그래서 얘한테 저당권 설정을 받아가지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 써먹냐? 제가 돈 안 갚으면. 돈 안 갚는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면 저당권을 실행해요. 이 저당권의 힘을 행사를 해요. 힘이 바로 무슨 힘일까요? 처분의 힘이지. 팔아버려요, 저거를. 팔아가지고 경매로 파는 거지.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요, 저 집을.
저 집이 한 3억에 팔렸어, 경매로. 그러면은 물건이 돈으로 바뀌었다. 현금화, 환가된 거죠. 그 배당 절차에 참가해서 요 1억 원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물건이 지금 7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 용익물건하고 처분만 할 수 있는 담보물건하고를 합쳐가지고 제한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익물건 3종, 그다음에 담보물건 3종, 그다음에 6종을 합쳐서 제한물건이라 하고 소유권하고 합쳐가지고 요거를 이제 물권에서는 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권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본권은 이 점유권하고 뭔가 대비되는 개념이지. 점유권은 본권은 아니거든요. 그 개념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물권 총론을 설명할 때 그래도 제가 뭐 제일 많이 예를 들 게 뭐냐면 요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일물권의 대표 타자 전세권, 그리고 가장 귀에 익잖아요. 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요 세 가지는 조문을 한번 보고 갈게요. 소유권은 211조, 전세권은 303조, 그 다음에 저당권은 356조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조문을 얘기하니까 저 조문 숫자도 다 외워야 됩니까?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 절대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외우기도 힘들고요. 어떻게 외웁니까, 저거를? 그렇죠?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약간 외워지는 측면이 있는데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 구경해 볼게요. 소유권요. 제가 지금 소유권 지상권 잘 해가지고 다 각주에 처리는 해놨는데 이 중에 3가지만 볼 겁니다. 자, 소유권은 뭐냐? 소유권의 내용, 이 물권의 내용은 이렇게 법에 딱딱 정해져 있어요. 저 내용 바꿀 수도 없어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 완전하죠. 퍼펙트한 물권입니다. 완전 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요. 전세권은 뭐냐? 전세권자는 일단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필수적 요소예요.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또 전세금 지급 방식도 목돈으로 한 방에 딱 줘야 되지 월세 이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시중에서 그냥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그 전세 산다 할 때 그 전세 있잖아요. 그거하고 여기 살짝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 전세권은. 차차 배우시기로 하고 그런 것들은 어쨌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토지나 건물을 점유를 해요. 넘겨받아서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건이에요. 용익물건인데 본질적으로 용익물건인데 살짝 담보물건적인 처분물건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전세금을 예를 들어 3억 걸어놓고 2년간 빌려가지고 썼어. 근데 2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서 이 집에서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럼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가야 되는데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건물주인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빼줄 수도 있잖아, 제때. 그럴 때 두 번째 속성이 등장합니다.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우선 면제를 받아갈 권리도 사실 있어요. 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할 권리도 있거든요. 전세권자도 사실 담보물권자들처럼 경매 처분할 권리가 힘이 있습니다. 우선 면제 받아갈 힘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부차적이고 2차적인 어떤 속성이고 본질적으로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으로 갈게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자,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면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단어가 등장을 하죠. 채권을 가진 자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를 해서 이 부동산을 경매로 해서 처분을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자기의 채권을 배당 절차에서 다른 일반적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살림을 꾸려봐야 돼요. 부족하지만 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물권 총론 내용들은 살짝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구경해 볼까요? 물권 총론의 총설 파트 인트로덕션, 도입부죠.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물권의 의, 물권이란 무엇이냐? 물권의 독특한 성질, 특성. 근데 항상 물권의 특성을 공부할 때는 항상 채권하고 비교하면서요. 비교하면서 뭔가 감을 익히셔야 돼. 물권, 채권 이렇게. 그다음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이게 본 수업에 들어가면 이거를 저기다 시간을 투자해서 할 시간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개념 이해, 기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일물일권주의는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안 하고. 그다음 물권의 종류와 관계된 대원칙. 물권은 그 종류를 법이 정한다. 법정주의. 니들이 함부로 정할 수 없다. 오로지 법이 정한다는 물권 법정주의 공부하고. 그다음 물권의 효력에서는
이 물권의 효력은 뭐냐면 물권의 공통적 효력이에요. 또는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에요. 자, 보세요. 저기 밑에 물권 강론에 8가지 물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효력은 다 제각각 다를 거라고. 다르니까 이름도 달라져 있죠. 이렇게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이 물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효력이 있어요. 물권이라면 을에 가지고 있는 효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선적 효력,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우물 이렇게 돼요. 이 2가지를 또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권의 변동으로 가면, 변동이라는 단어 우리가 배우셨지. 변동이 뭐예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물권이라는 권리가 생로병사하는 이 사이클을 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관계된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되었으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공시의 원칙. 그 공시되어 있는 수단, 공시 방법을 믿고 믿으신 거래한, 물권 거래를 한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공신의 원칙, 이렇게요.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만 한번 감을 익히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물권과 채권 비교를 해볼게요. 조금만 더 위로 올려서요. 물권, 채권 비교인데, 자, 먼저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죠.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 물권의 작용은 지배예요. 지배. 채권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예요. 여기 지금 서술이 쭉 개념들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제 그 주어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주어는 둘 다 사람이에요. 모든 권리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물권. 그 사람을 물권자라고 해요. 여기는요, 어떤 사람이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그걸 채권이라 하고, 그 권리자를 채권자라고 합니다. 채권자. 자,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이런 물건들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를 말하고, 그게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하느냐, 어디까지 지배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8가지 물건이 쫙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채권을 딱 보시면, 채권의 특징은 일단 무조건 사람이 2사람은 등장해줘야지 썰을 풀 수 있다. 채무자와 채권자. 왜냐하면 물건이 사람과 물건 사이의 권리 관계라면,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채권을 논한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고, 2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그래서 이 채권자, 권리자가 채무자, 의무자에게 이런 어떤 특정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채권을 가장 짧게 정의하면 행위 청구권.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고,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자, 그 청구를 받으면 그 행위를 해야 될 의무를 지닌 자를 채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채무자가 해야 될 그 행위를 조금 어렵게 해서 급부라고 얘기해요. 채무자가 해야 될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고. 그리고 제가 예를 몇 개 가져왔어요. 이 갑이 이 을에게 해줘야 될 행위를 제가 6개 예를 가져왔어요. 다 보면 사람의 행위예요. 갑이 해야 될 행위인데, 소유권 이전의 행위, 대금 지급하는 행위, 대여금 빌려 쓴 돈 돌려주는 행위, 건물을 짓는 행위, 손해배상하는 행위, 부당이득 반환을 해주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채권이기 때문에 이 행위 뒤에다가 청구권 딱 붙이면 채권들이에요. 한번 입 근육 한번 풀어볼까요? 붙여서 한번 표현해보세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해보세요. 대금 지급 청구권, 대여금 반환 청구권, 건물 신축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제가 지금 쭉쭉 읊었던 게 다 채권들이에요.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채권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경계선을 넣어가지고 색깔을 달리 칠해놨죠. 여기 위에 있는 채권하고 밑에 있는 채권은 다 채권들인데 근본 족보가 달라요. 발생한 근본 원리가 달라요. 이 발행이들은요, 계약을 통해서 생긴 채권이에요. 그래서 약정 채권이라고 그래요. 계약의 약자를 따가지고 계약으로 정해진 채권이 소리예요. 그에 비해서 이것들은 계약을 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고 법정 채권, 법이 정해놓은 채권이에요. 자, 법정이란 말이 자꾸 나올 건데, 법정은 법률의 규정의 줄임말입니다. 자, 이런 원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다뤘냐면요, 사실 7페이지에서 한번 다뤘어요. 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페이지를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한번 페이지를 바꿔보겠습니다. 7페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7페이지를 가보시면은 반쪽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쪽 얘기. 여기 보시면은, 이거 기억나시나? 여기 얘기. 이거 좀 키워볼까요? 다시. 올려야 되겠네.
우리가 어떤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어떤 원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했었고, 그 요건에는 두 종류의 요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권리 변동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해서 그 의사 표시한 대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법률행위라고 했고, 그런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는데 법에 정해진 원리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발행위, 말갱이, 요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법률행위는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죠, 분류를 하자면. 근데 계약이 압도적으로 분포가 많기 때문에 법률행위하고 계약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여기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을 뜻하지 않습니까? 요 권리에 채권을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채권이 권리잖아요. 그 변동 중에 발생, 변경, 소멸을 변동이라고 하지 않나요? 채권이 발생하는 게 바로 법률 효과죠. 그러면 이 공식에, 이 틀에 딱 넣어보면은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도 둘 중 하나다.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법률행위라 하면 거의 대부분 계약을 얘기하니까 채권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계약 안 했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으로 의해서 생긴 채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채권. 그 계약의 약자를 따서 약정 채권이라 하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도 안 했는데 생긴 채권이 있어요. 예컨대 교통사고를 냈어, 불법행위. 아니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무효여서 받은 걸 돌려줘야 돼, 부당이득 반환. 이런 것들요. 이런 법에 정해진 요건이 갖추어지면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두 글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법정 채권이라 그러는 거지. 다시 이 원리 아시겠어요? 이 틀을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민법 세계에. 어쨌든 뭔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났으면 그 원인은 법률행위이거나 아니면 법률의 규정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계약에서 생긴 채권을 약정채권, 계약 없이 생긴 채권, 법정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정채권은, 자 보세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무슨 계약을 하면 생길까요? 매매 계약이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갑하고 을이 매매를 했을 때, 매매를 했는데 이 을이 매수인일 때, 그렇겠네.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기겠지. 또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번엔 이 을이 매도인의 입장일 때, 매도인의 입장이라면 매도인은 이쪽이 매수인이겠죠? 대금 지급해 주세요라고 대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또 대여금 반환 청구권은 두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계약을 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대주가 돈을 빌려 쓴 차주에게 돈 갚으세요, 돈 갚는 행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 채권을 가지게 되고, 건물 신축 청구권은 예컨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도급 계약, 일을 맡기는 계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겼어. 이 사람이 건축업자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일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하거든요. 일을 맡은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해요. 도급계약은 664조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일을 맡긴 도급인은 일을 맡은 수급인, 건축업자에게 빨리빨리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지어줘요 라고 건물 신축하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겠죠. 다 계약을 통해 생긴 채권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갑이 혹시 얘를 차로 치웠다, 실수로. 불법행위죠. 그러면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겠지. 이런 건 법정 채권이죠. 계약 없이 생기는 채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권하고 채권을 비교를 할 건데, 비교할 때 요거를 하나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조금 지우고, 보세요. 갑이 이 건물의 소유권자라고 하겠습니다.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이고, 갑하고 을 사이에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을이 등기를 하진 않았어, 자기 앞으로. 이게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돼서 넘어오거든요.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는데, 을은 뭐 어쨌든 계약을 했으니까 법적 보호받는 권리가 있을 테고, 계약을 하면 이런 권리가 생깁니다.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딱 보니까 채권이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채권이네요. 그래서 요 물권하고 요 채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효력을 보시면은 물권,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네요. 갑이 이게 내 집이다 라고 특정인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을에게도 병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건 내 집이니까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라 라고 주장할 수 있죠. 물권의 효력은 절대적이다, 대체적이다. 그에 비해서 채권은요, 채권은 보면
이게 청구하는 권리인데 이 을이 모든 사람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로지 나하고 계약을 한, 나한테 소유권 이전을 약속한 저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죠.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이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이고 대인적 권리입니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들으셨죠? 그래서 혹시 이 청구권을 엉뚱한 사람에게 행사를 했다가는 미친 사람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고, 그 다음에 물권은 독점적 지배권이에요. 물건을 지배를 할 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를 한다 그래요. 배타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물권의 독점성, 배타성 때문에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원칙이 도출이 됩니다. 뭔 소리냐? 물건 하나에는 똑같은 물권, 여기는 물권 얘기합니다. 물권은 오로지 하나밖에 성립이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일물일권주의. 그러니까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이 건물의 소유자라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물에 동시에 또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물의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유권을 또 가질 수는 없지. 소유권은 독점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요, 이 채권은 독점성이 없습니다. 독점성, 배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이제 나만 청구한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세상 사람도 아무도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독점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정이란 사람이 이 을이 갖고 있는 갑에 대한 채권과 똑같은 채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 저 갑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 나한테 넘겨주시죠 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좀 공간이 좀 부족해서 보시기가 조금 불편할 텐데, 예.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칠판이 하나 있긴 한데 칠판을 꺼내면 되긴 되는데, 예, 차차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자신이 여기 지금 우리 메가랜드 칠판에 지금 익숙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서툴러요. 칠판 사용법이.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정은 똑같은 청구권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독점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채권이 가지고 여기도 채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권을 가질까요? 정도 갑과 저 건물 가지고 매매 계약을 또 하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매매 계약, 이게 바로 이중매매예요. 그러니까 갑이 이미 을과 매매를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집을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가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음을 이용을 해서 다시 1매수인, 첫 번째 매수인 1매수인을 배신하고 제2 매수인 정과 또 매매를 하는 거죠. 동일 물건에 대해서. 이거 매매예요. 매매. 그랬을 때 이 제2 매수인, 두 번째 매수인도 1 매수인하고 똑같은 채권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건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 첫 번째 매수인이 갖고 있던 이 권리가 채권이고 채권에는 독점성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매수인이 똑같은 채권 가질 수 있다. 그 말은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뭐 하다라는 거죠? 유효한 것입니다. 자, 이중매매의 유효성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을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팔고 이중으로 거래를 해도 각각의 계약이 채권적으로 유효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독점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3중매매, 4중매매도 되겠지. 똑같은 채권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물권은 다시 독점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똑같은 물건은 하나밖에 성립이 안 되고 혹시 내용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면 여러 개 생길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갑은 소유권자고 병이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지만 병이 전세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럼 갑이 주인이고 병은 전세권을 가지는 거지. 전세금 걸고. 또 KB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도 법적으로 사람이에요. 국민은행은 이 건물에 저당권을 가질 수 있겠지. 이것도 물건이잖아. 그럼 물건 하나에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물건이 3개나 있네? 아, 이건 괜찮아요. 이거는 일물일권주의 위반이 아니에요. 저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저럴 때라도 이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전세권, 이 물건들은 서열이 매겨집니다. 효력에 있어서 뭐가 더 세고 뭐는 약하고 하는 우열, 랭킹이 매겨집니다.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의 세계에서는 우선적 효력의 문제가 생겨요. 자, 원리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먼저 발생한 권리가 우선해요. 힘이 더 세요. 물권 세계에서는요. 그런 게 있고 좀 이따가 다룰 거예요. 이 부분은. 근데 채권은 그렇지도 않아요. 채권은 독점성, 배타성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개의 채권이 동시에 양립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들은 평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생겼다고 해서 채권이 더 힘이 세고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중매매를 하잖아요. 건물 하나 가지고 이리 팔고 저리 팔고 이중 플레이를 하게 되면
1 매수인의 채권이 먼저 생겼다고 해서 이 매수인의 채권보다 더 세지 않아요. 이 채권자 평등해요. 지나 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임자야. 그러니까 보통 이중매매 문제는 두 번째 매수인이 등기를 쳐버리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등기예요, 등기. 그래서 두 번째 매수인이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해버리는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이제 썰을 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간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워보시니까 여러분들 물권이 뭔가 좀 세고 독한 느낌이 들죠? 강력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권은 그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함부로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법에 의해서 딱딱 정해져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요. 그에 비해서 채권이야 뭐 생겨도 채권자, 채무자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하는 거거든요. 제3자에 대한 영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의 종류는 한정적이에요. 민법에는 예를 들어서 8개의 물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채권의 종류는 무한대예요. 정하기 나름이야. 무슨 채권인지 만들면 돼. 자유롭게. 하지만 무제한의 자유는 세상에 없지. 한계가 있지, 한계. 어떤 한계냐면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자기들 자유인데 그 내용이, 채권의 내용이 반사회적이면 안 되지.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채권 내용이 너무 불공정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강행 법규를 위반한다든지,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타치를 하고, 그런 것들만 아니라면 채권 내용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그렇게 보셨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한번 우리 현실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강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수강권. 여러분들이 지금 메가랜드에 등록을 하셨으면은 이런 권리 법적으로 보호받는 수강권을 취득을 하신 거거든. 이 수강권이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한번 했죠. 수강권은, 여러분들은 이 수강권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지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취득하신 거지. 그러니까 수강권은 채권이네. 그쵸? 그 누군가가 누구죠? 여러분들의 채무자는 누구죠? 메가랜드지. 메가랜드가 해줘야 될 행위는 뭐죠? 강의를 제공하는 행위지. 저와 같은 강사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양질의 강의를,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 행위요. 그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여러분들은 채권자인 거죠. 수강권자, 수강생들은 채권자이죠. 그래서 어떤 채권인가요? 여러분들의 수강권이라는 이 채권은 약정 채권인가요? 법정 채권인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약정 채권이지. 계약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연회원으로 등록을 하셨어. 회원으로. 그거 계약이죠.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채권이에요. 그리고 그 채권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것도 배웠는데, 채권에는 금전채권. 그러니까 채무자가 해야 될 행위가 돈을 주는 행위면 그것을 금전채권이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금전채권이라고 했죠. 이런 건 비금전채권 아닙니까?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는 건 비금전채권이고, 매매대금 달라고 하는 것은 금전채권이고, 빌려간 돈 갚으라고 하는 것은 금전채권이고, 건물 지으라고 하는 것은 비금전채권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고, 뭐 그런 식이에요. 뭐 이건 다양하고. 그 여러분들 채권은 뭐죠? 이 수강권은 금전채권인가 비금전채권인가? 비금전채권이지. 여러분들이 메가랜드에다가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그렇죠? 강의를 제공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비금전채권자시네.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강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특정한 채무자가 바로 메가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메가랜드의 회원 그 닉네임하고 아이디하고 이 비밀번호 가지고 다른 회사들, 뭐 E사, 그 다음에 P사, 뭐 L사 이런 데 들어가서 접속을 해보시면은 안 들어가실 겁니다. 거기서는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권리입니다. 상대적 권리고. 독점성, 배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강권은 독점성이 없어. 여러분들과 같은 수강권자, 채권자가 메가랜드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고, 그것을 수십만 명으로 만드는 게 메가랜드의 목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수강권이 독점성이 있으면 끔찍하지 않나요? 다 이 업체들 다 문 닫아야 돼요. 한 명 딱 등록하면 마감 쳐야 되잖아. 독점적 수강권이라면. 그러니까 수강권은 여러 개 계속 생길 수 있고, 11월 달에 등록하신 채권자, 수강권자 12월 달에 등록하신 분들 다 평등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종류와 그 내용은 합의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메가랜드에 또 보니까 뭐 정규 뭐 그런 코스도 있고, 2시간 합격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단과반도 있고 종합반도 있고 정하기 나름이죠. 계약의 내용, 권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물권의 객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권의 객체 다 지우고, 이번에는 자, 물권의 객체예요. 자,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건 그 대상을 얘기하니까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물건이에요. 여기에요. 물건인데 이 물건을 한번 공부를 해보죠. 일단 우리 민법에는 물건의 정의가 98조에 나와요. 물건이라 하면 뭐다. 그리고 이거 물건을 분류하기 시작해요. 민법상 분류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부동산, 동산으로 분류해요. 99조에서. 그 다음에 이건 분류라기보다는 두 물건의 관계가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성립될 때가 있어요. 100조. 원물과 과실관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101조, 102조에 이렇게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 한번 볼게요. 자, 물건부터. 물건을 한번 볼까요? 물건이 뭔지. 물건의 정의가 98조에 내려져 있죠. 사실 물건이 뭔지 그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예.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이렇게 나가네요. 본법, 우리 민법에서 물건이 뭐냐?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있네요. 유체물, 형체가 있는 물건을 얘기하고 전기, 기타 이거는 하나 예일 뿐이니까 조금 버려버리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 자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있는 유체물하고 대응해서 쓰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체물이라면 여기는 어떤 뜻으로 쓰인 것일까요? 무체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유체물, 형체가 있는 물건, 형체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죠? 고체, 액체, 기체 등 형체가 있는 물건이 물건이고, 그 다음에 자연력, 형체가 없는 것, 예를 들면 전기, 전파 이런 건 형체는 없잖아요. 그게 무슨 기체는 아니잖아요. 형체가 없어도 인간이 관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물건이에요. 물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관리가 뭐냐면은 이 관리가 곧 지배예요. 지배. 또 지배는 뭐였죠? 사용, 수익, 처분이지.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만 할 수 있다면 형체가 없는 것들도 예컨대 전기, 전파도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어적으로 딱 접근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 형체가 있는 것은 관리가 되든 안 되든 물건이고 형체가 없는 것들은 관리할 수 있을 때만 물건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국어적인 해석이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법에서는 약간 문법을 파괴해서 관리할 수 있는이라는 이 말이 자연력도 수식을 하고요. 저기 앞에 있는 유체물도 수식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형체가 있건 형체가 없건 인간이 관리, 즉 지배, 즉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들만 물건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해처모여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네.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 및 무체물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이걸 뒤로 빼버리면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 이게 물건의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건 잠깐 황당해졌네. 왜냐하면 이 유체물과 무체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것 이렇게 하면 되겠네. 것, 모든 것이잖아.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형체가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것 둘 중 하나지. 여기서 벗어나는 건 없잖아요. everything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네. 물건의 개념이 뭐냐면은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다 모조리 물건이에요. 형체가 있건 없건. 그래서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해 있죠. 뭐 법서에 나오는 말인데 해, 달, 별 이런 거야. 전부 다 글이 이렇게 써지나? 해, 달, 별 얘들은 형체가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 인간이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건이 아닙니다. 또 그에 비해서 여기 얘가 나와 있지만 전기, 전파 이런 거요. 이런 것은 형체는 없죠. 또 온기 또는 냉기 이런 거요. 이런 것도 형체는 없지만 인간이 관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물건은 결국은 사람을 빼고, 사람은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을 빼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물건이다. 우리가 관리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분류를 해요. 분류를 99조에는 물건을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부동산, 동산 어떻게 보통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한자 뜻풀이를 해가지고 움직일 동자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은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재산은 동산이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뭐 딱히 틀렸다고 말하기도 힘들지만 법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법적인 정의는 이대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리 부동산의 뜻이 뭐냐면은 토지가 부동산이고 토지하고 플러스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을 부동산으로 봅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동산은 뭐냐? 동산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의를 한 게 아니고 여집합 개념을 쓴 거예요. 모든 물건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물건은 다 동산이다. 이렇게 됐어요. 물건에서 부동산 빼면 동산이다. 이렇게. 그래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동산. 자, 부동산, 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 외 물건은 다 동산이다. 그러니까 전기, 전파 이런 것들은 동산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볼 때 전기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일단 물건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물건이죠. 왜요? 그러면 관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전파는 물건이고, 그러면 부동산인가요? 동산인가요? 라고 하면 동산이요 라고 대답하는 게 맞죠. 리걸 마인드죠, 그게. 왜요? 그러면요, 움직이잖아요. 엄청 빠르게. 그렇게 하면 벌써 꽝이고, 그게 아니라 법적인 정확한 대답은 99조 제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라고 했는데, 이건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에 정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어서 동산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정확한 100% 정확한 대답입니다. 법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부동산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토지가 부동산인 건 됐고요. 토지가 뭔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법에서 영역에서 벗어나서 철학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토지고, 그 다음에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들이 다 부동산이에요. 정착. 여기는 정착은 부착하고는 살짝 다른 건데요. 부착. 이 정자는 고정시키다 할 때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착이란 말은 토지하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용이하게 이동이 되지 않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건물, 수목,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은 뭐냐면은 여기 감, 사과, 배 이런 것들요. 따지 않은 과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농작물.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다 뭐죠? 토지에 딱 붙어가지고 옆으로 이동이 안 된다는 거죠. 용이하게 정착되어 있는 거니까 다 부동산들이에요. 부동산. 자, 그러니까 이 배 같은 경우도 주렁주렁 열려 있을 때는 부동산인 걸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어 있는 거죠. 농작물, 파마늘, 고추, 벼 이런 것도 부동산이고 정착되어 있으니까. 네, 부동산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아셔야 되냐면 이것들이 다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이게 토지의 일부로서의 부동산이냐 아니면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이냐, 이걸 좀 규명을 하셔야 돼요. 토지의 일부냐 아니면 별개 물건이냐. 제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 책 입문서거든요. 보세요. 이거 책이죠. 책 한 권이죠. 책 표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책 표지는 이 책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책과 별개의 물건인가요? 책의 일부죠. 표지를 별개의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책의 구성 부분, 책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쵸? 표지는. 자, 그 다음에 다른 예를 들게요. 여기 좀 책상 보이시나요? 약간 교탁? 책상이라고 할게요. 이 책상하고 책의 관계는요. 이게 하나의 물건인가요? 아니면 두 개의 물건인가요? 별도의 두 개의 물건이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 책을 이 책상에 올려놓으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책상이 되나요? 하나의 물건이 되나요? 아니죠.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두 개의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이 두 개니까 이 책상의 소유권자와 책의 소유권자가 서로 다를 수 있겠죠. 설령 같다 하더라도 두 개의 물건인 거야. 소유권이 두 개로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컨셉인데, 토지하고 건물은 어떤 관계냐? 책과 책의 표지의 관계이냐? 즉 건물이 토지의 일부인 것이냐? 아니면 책상과 책의 관계이냐? 별개의 물건이냐? 이 문제거든. 결론, 책상과 책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은 언제나 별개의 물건입니다. 언제나 항상 별개의 물건입니다. 다른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물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등기부도 별도로 둬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설령 소유자가 같다 하더라도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같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 이렇게 두 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만 팔 수도 있고 건물만 팔 수도 있습니다. 따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겠네.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의 소유자는 을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그렇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라면 이 을이 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어떤 권리를 확보하고 저렇게 건물을 지어서 소유해야 됩니다. 그럴 때 확보하는 권리가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토지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권리가 주로 지상권, 아까 물권, 용의물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권리 있었거든요. 지상권. 아니면 뭐 꼭 물권 아니어도 임차권 이런 거요. 이런 걸 확보를 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만일 이 을이 이 남의 토지에, 갑의 토지에 저런 거 없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빌려서 지상권도 없이 또 임차권도 없이 그냥 냅다 지었어. 무단 건축을 했어요. 자, 무단 건축을 하면 이 건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의 토지에 갑이 좀 방치를 했더니 을이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어놨어. 거기다가 오늘 가서 보니까 그럼 이 건물은 과연 누구 것일까? 토지의 일부가 되어서 갑의 건물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여전히 을 소유 건물일까? 결론은 후자입니다. 어떤가 똑같으냐면 보세요. 이게 갑의 책이에요. 이 책상은 을의 책상이에요. 갑이 을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동의도 없이 함부로 남의 책상에 책을 얹어놨어. 책을 이렇게 얹었다고 해서 이 책이 책상의 일부가 되어서 을 소유로 넘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만 을이 야,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책상에 책을 함부로 올려놔? 당장 치워 라고 할 수 있지. 네 책 치워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고 해서 이 건물이 갑 소유 건물이 되진 않아요. 이건 여전히 을 소유 건물인데 갑이 야, 뭔 짓이야? 당장 내 토지에서 네 건물 치워, 철거해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소송해서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언제나 별개 물건이란 거야. 별개 물건. 자, 그 다음에 수목으로 갈게요. 수목. 수목은 또 어떠냐? 수목은 원칙적으로 어떤 관계냐면 책과 책의 표지의 관계예요. 뭐냐? 수목은 토지의 일부예요. 원칙은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토지에는 흙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뭐 자갈, 풀도 있고 잡초도 있고 물도 좀 흐르고 그 중에 한 모습이 이런 거예요. 토지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목은 별개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 구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소유 토지면 갑의 토지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 있는 나무는 당연히 갑의 나무인 거죠. 별개 물건이 아니고 그냥 흙 같은 거예요. 토지 위에는 흙, 풀, 잡초 같은 존재인 거예요. 토지의 일부.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면 갑이 토지를 팔아버리면 여기는 나무들도 다 같이 팔리는 거겠지.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결국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이 나무가 되게 비싸가지고 토지보다 더 비싼 나무도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토지는 거래를 안 하면서 나무만 사고 팔고 거래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나요?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법은 어떤 걸 마련해 뒀냐면 이 수목을 건물처럼 토지하고 별개의 물건으로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 뒀어요. 뭐냐? 등기예요. 등기. 자,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이 나무들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나무를 등기를 딱 하잖아요. 등기한 나무를 뭐라고 부르느냐? 임목이라 그래요. 임목 이렇게 써요. 임목. 임목이 딱 되잖아요. 등기한 나무가 되면은 이제는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아까 건물처럼 별개의 물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토지하고 나무하고 따로 놓을 수 있어요. 나무만 팔 수 있어요. 등기부도 따로 둬요.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어. 이거는 토지 등기부도 아니고 건물 등기부도 아니고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어서 나무만 팔았다고 등기부에 기록도 할 수 있고 이 나무에만 저당이 따로 잡힐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를 하면은 건물처럼 토지하고 분리시켜서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데 근데 또 등기를 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뭐 돈 써가면서 무슨 등기는 해서 등기를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쓰기도 했어요. 관행상. 뭐라 그러냐?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명인 방법은 뭐냐면은 명백히 인식시키는 방법 이거예요. 사람들이 등기를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 껍데기를 이렇게 벗기고 소유자를 이름을 적는 거야. 성명을 묵서하는 거야. 먹으로 적는 거야. 이렇게 소유자를 이렇게 서석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지. 그래서 화살표를 뒤로 딱 돌려가지고 가보라고. 뒤로 딱 돌아가 보면 뭘 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나무가 서석진 소유라는 것을 공시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도 인정을 해줘요.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명인 방법을 실시한 나무다. 수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명인 방법은
관행상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딱 정해진 규격 같은 건 없어요. 위아래로 몇 센치로 수피를 제거하고 색깔은 무슨 색으로 칠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적당하게 이 나무의 주인이 토지하고 별개로 따로 존재한다. 이 나무는 토지하고 분리된 별개 물건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 인정이 돼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추면 등기한 나무처럼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을 해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은 이거 나무잖아. 사실 과수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은 똑같아. 토지 일부예요. 내 토지에 사과나무가 있어? 그럼 그 사과는 내 거지. 토지 일부로서. 하지만 여기도 예외. 명인 방법을 갖추면요. 명인 방법. 이게 적당하게 이 사과들은 누구 겁니다. 홍길동 겁니다. 아무개 겁니다라고 적당하게 공시가 딱 되면 그러면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별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수확하지 않은 채로도 부동산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농작물인데 마지막에 농작물 파, 마늘, 고추. 자, 이 수목하고 미분리 과실, 농작물은 식물이라는 측면은 비슷하지만 하지만 약간 성질은 다르죠. 얘들은 자라나는데 오랜 세월이 좀 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나무들이 성숙하는 데는. 하지만 농작물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수주, 짧게는 수주, 길게 가도 수개월밖에 걸리지 않아.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이런 나무들은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특징이 있지만 농작물은 아무래도 사람이 어떤 가꿔야지 사람의 손길이 있어야지만 성숙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작물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보냐면은 별개의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언제나 별개의 물건으로 봅니다. 토지하고 별도의 물건. 뭐냐? 건물 비슷하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건물처럼. 이거 저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게 아니고 비슷하다는 건데 건물하고 저렇게 자꾸 나오네요. 건물하고 비슷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 같은 경우는 명인 방법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농사를 짓잖아요. 아까 그 무단 건축하고 비슷해지는데 무단으로 농사를 지어도 이 농작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고 합니다. 아까 거기랑 비슷하죠.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어도 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갑이 건물을 철거하라 라고 요청할 수 있듯이 뭔 짓이냐 남의 땅에 당장 파마늘 고추 다 뽑아가라, 다 뽑아라, 제거하라 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땅 사용료 부당이도를 반환하라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땅에 내 허락도 없이 막 그 농작을 했으니까 그거 다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됐어요? 이게 부동산이고 부동산을 제외한 물건들은 다 동산이에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 가방, 신발, 시계, 강아지, 짐승 이거 내도 다 애완동물들 있잖아요. 물건들 있잖아요. 인간이 관리할 수 있으니까 물건이에요. 동산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구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취급이 달라요. 다른데 많은 것들이 다른데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것은 공시 방법이 달라요.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공시하는 수단이 다르다는 거죠. 부동산, 토지나 건물 이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를 만들고 건물 등기부를 만들어서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이고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이고 이 건물에 전세권자가 있고 이 토지에는 이런 저당권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공시합니다. 반면에 동산 같은 경우는 동산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를 가방을 다 등기부를 만들어 신발도 등기부를 만들어 그럼 등기부에 치여 죽죠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산 같은 경우는 어떤 공적 장부를 만드는 게 아니고 다소 불완전하지만 점유를 통해서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것 소유하고 다른 거예요. 소유는 내 거란 소리고 소지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 품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 거라는 것을 공시하게 됩니다. 점유를 통해서. 가방 같으면 내가 들고 다니면 내 거라고 공시하는 거고 신발 내가 신고 있으면 그 다음에 시계 차고 있으면 강아지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게 내 것이라는 것을 내가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 방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뜻이 뭐예요? 준부동산이 부동산에 준한다 이런 소리죠. 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의제부동산, 부동산으로 의제한다 또는 특수한 동산이다, 특수동산 이렇게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게 뭔 소리예요? 이게 동산이란 소리인가 부동산이란 소리인가? 동산이에요. 동산이니까 부동산이면 그냥 부동산이라고 그러지 준부동산이라고 안 하겠죠. 동산인데 동산이 특수하게도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 그 소리예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장비, 건설기계. 얘들은 토지가 아니죠.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얘들은 동산입니다. 법적으로 동산인데, 근데 법의 취급에 있어서는 거의 부동산처럼 취급을 해요. 당장 공시하는 수단만 하더라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를 점유를 통해서 공시하는 게 아니고 얘들은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공시하죠. 선박 등기부 같은 거 있죠.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등기부가 있고, 항공기도 등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자동차라든지 건설기 이런 것들은 등록을 통해서, 등록 원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등록을 해서 부동산처럼 공시를 하고 또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인 건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하는 거죠. 됐어요. 부동산과 동산 보셨고, 그 다음에는 주물과 종물로 가볼게요. 여긴 주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주물과 종물. 자, 이거는 이제 물건을 분류한 게 아니고요. 분류를 한 게 아니고 물건과 물건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주물, 종물. 뭔 소리래? 주물, 종물은 주된 물건, 종된 물건 이 소리겠죠? 물건과 물건 사이 관계가 주된 물건과 종된 물건 관계가 형성될 때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배와 노예예요. 배. 노 젓는 배예요. 못 타러 가는 배가 아니고 배. 그래서 여기는 노예예요. 이 노라는 물건하고 배라는 물건은 엄연히 별개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노라는 물건은 독자적인 어떤 쓰임새가 있다기보다는 이 배라는 물건의 효용을 도와주고 있는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을 때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B라는 물건을 A에 딸려있는 종물로 불러요. 그 네 가지 요건이 뭐냐? 자, 일단 B하고 A는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물건 자체가 두 개여야 합니다. 주물, 종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한 덩어리 물건은 주물, 종물 이렇게 부르지 않지. 물건이 두 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물건이 A의 상용에 제공되고 있어야 됩니다. 상용, A의 통상적인 용법, 원래 용법에 제공, 이바지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예요. 도움을 주고 있는 보조작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물건의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주물, 종물로 부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B 물건은 A에 부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속이라는 것은 나중에 배워보시면 부합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거든요. 부합하고는 다른 거예요. 부합은 이 물건하고 이 물건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물건으로 돼버린 거야. 그게 부합이고, 부속은 그냥 곁에 있는 거야. 근접거리. 부속이라는 것은 장소적 근접성을 얘기합니다. 밀접성, 근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네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 물건을 종물로 부릅니다. 한번 볼까요? 배하고 노의 관계가 되는지. 노는 배하고 독립된 하나의 물건이죠. 노도 따로 사고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는 배의 상용에 제공되고 있죠. 배를 저어서 나아가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배하고 노 소유자가 같다고 본다면, 그리고 노는 배하고 같이 이렇게 근접거리 있죠. 이렇게 되면 이 노가 종물이고 배가 주물이에요. 이 얘기가 어디 나와 있느냐? 여기 있어. 100조에. 주물, 종물. 볼까요? 제1항에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이 물건이 해석을 해보면 주물이에요. 분석을 해보면 주물이에요. 자,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여기 빨간색이 글씨가 중간에 있으니까.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상용에 공한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 2번 요건이네. 위에 있는.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자기 소유 물건, 그러니까 소유자가 같아야 되죠. 물건 두 가지가 여기 3번에 있는 거네. 저 위에. 다른 물건을, 이렇게, 다른 물건은 별개의 물건이어야 된다. 저기 1번에 있는 거네. 그 옆에 부속을 시켰다. 옆에다 뒀다. 4번에 있는 거네.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이 법조문을 뜯어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책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그 부속되어 있는 물건은 종물로 부르겠습니다. 됐어요. 주물과 종물. 그럼 뭐 어떻게 되는데? 왜 이걸 우리가 만들었냐면 이 개념,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2항. 자,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른다. 이 성질을 뭐라고 하느냐? 부종성이라고 해요. 부종성. 부종성. 붙어있다는 소리고, 종. 따라다닌다는 소리잖아요. 부종성이라고 하는. 아이고. 한자가 잘 안 써지네요. 예, 부종성. 부종성은 뭐냐면은 법의 세계에서 종된 것은 주된 것과 법적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다. 그러니까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른다. 노는 배의 처분에 따른다. 배 팔면 노판 거다 이 소리죠. 배 팔면 노판 거예요. 그래서 이 배의 주인이 갑이에요. 갑인데 갑하고 을이 배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매매를 하는 계약을 하면서 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노도 매매의 대상에 포함이 된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노는 배의 처분에 따르는 거니까. 부종성의 원리예요. 부종성. 부종성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신분 사회, 신분 계급이 있었던 시절에 그렇지 않나요? 주인하고 종하고 이렇게 운명을 같이 하는 거. 여기 우리 춘향전에 이도령 있죠. 이도령. 이도령하고 방자. 방자는 이도령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이도령이 과거 보러 저기 한양 가면 방자도 쫓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춘향이 보러 기방에 가면 방자도 같이 가서 향단이 보고,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저기 이집트에 순장 이런 거요. 옛날에는 왕 죽으면 그 신하하고 노예하고 이렇게 몇 명 같이 죽여버리는, 같이 묻어버리는 이렇게 운명을 같이 하잖아요. 주된 것에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게 부종성이고, 그런 측면이 여기에도 법의 세계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만 종물은 주물처분에 따른다는 이 규정이 100조 2항이 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임의 규정이라고 해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강행 규정이라는 건데, 강행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것을 어기면 어떤 불이익과 처벌, 제재를 받는 게 강행 규정이고, 임의 규정은 일단 그게 기본이긴 한데 다르게 하고 싶으면 다르게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게 뭔 소리냐면, 종물은 주물처분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혹시 을이 배를 사러 왔을 때 갑이 미리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형씨, 내가 이 노는 사연이 있어서 못 팝니다. 내가 배값을 깎아 드릴 테니까 노는 빼고 배만 팔겠습니다. 노는 만들어서 쓰세요 라고 했더니 그럼 배값을 많이 깎아 주세요 라고 했더니 네, 알았습니다 해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노를 빼기로 했어. 매매 대상에서. 그러니까 종물을 주물처분에 안 따르기로 한 거죠. 자기들이 특약으로.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법 위반했는데? 돼요. 이런 규정은 위반해도 되는 규정. 사실은 위반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은 규정이에요. 다르게 해도 되는 규정이에요, 그냥. 다르게 해도, 이걸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왜 만들었을까, 이런 규정들은. 그러니까 다르게 안 해놓고 싸울 때, 나중에 노에 대해서 가타부터 아무 말도 없었는데 나중에 노가 매매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싸울 때 그들의 의사를 해석하는 기준점으로 삼으려고 만든 것이지 꼭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그런 강행 규정은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실제 판례 사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배와 노 이런 건 그냥 교과서적인 사례고 판례가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본체 건물하고 창고 건물도 주물과 종물이네. 그 본체 팔면 창고도 팔린 거지. 그 다음에 대형 백화점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백화점 지하 2층에 전화 교환 설비 고가의 기계 장치가 있었어. 옛날 사건인데. 그래서 여기 입점된 업체들의 전화가 걸려오면 그 전화를 연결시켜주는 그 기계 장치였는데 딱 보면 이렇게 요건이 갖춰지면서 백화점 건물이 주물이고 이게 종물인 거야. 종물. 주물과 종물. 그래서 이 부종성의 원리는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조금 더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 범위 해서 보세요.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부종성이에요. 무슨 소리냐? 이 백화점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건물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국민은행에 대출을 받고 백화점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 볼까요? 국민은행이 이 건물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저당권의 효력이 뭔데? 효력이 뭐죠? 갑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의 힘을 행사해서 요거를 처분해버리지, 건물을. 처분해가지고 빌려준 돈을 우선 변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친다고 돼 있죠. 종물에도. 지하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 교환 설비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경매가 혹시 들어가면 여기는 전화 교환 설비도 싸잡혀서 같이 경매가 되어서 경락인에게 넘어가고 그 환가 대금에서 우선 면제를 받아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가만 보시면 이것도 그러나 이렇게 됐어요. 미치는데 그러나 예외. 앞에 있는 게 원칙이고 뒤에 있는 게 예외예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할 때부터 갑이 KB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때부터 전화 교환 설비는 설정 대상에서 빼겠습니다라고 특약을 해서 빼버리면 안 미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종물에 미친다는 이 규정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에 속한다는 걸까요?
임의 규정, 다르게도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됐고, 주물종물 개념 이렇게 들어두시면 되고, 마지막에 원물, 과실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원물과 과실. 원물, 과실은 뭐냐면은 과실이 뭐냐? 어떤 물건에서 생기는 새로운 수익을 과실이라고 해요. 물건에서 생겨나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실. 이걸 보셨나요? 어떤 물건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물건에서 새로운 물건이 탄생하는 거 보셨나? 여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개예요. 개에서 여기가 강아지가 5마리 나왔어요. 새로운 물건이죠. 어미 뱃속에 있었을 때는 그냥 한 마리 물건이었다가 태어나면 물건이 여러 개 나눠진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젖소예요. 젖소. 내가 젖소. 젖소에서 우유를 짜냈어요. 우유도 하나의 물건이잖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여긴 양이에요. 털이 많은 양인데 털을 깎아가지고 털을 시장에 팔아요. 이렇게. 자, 어떤 물건에서 새로운 물건이 탄생하고 있어요. 이럴 때 물건에 생기는 새로운 물건을 과실이라고 하고 그 과실을 낳게 하는 근원이 되는 물건을 원물로 불러줘요. 이런 과실도 있는가 하면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로부터 새로운 수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과실이. 건물을 임대를 하면은 차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건물 주인은 이런 거.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물건이죠. 그 다음에 토지를 빌려줘서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지로를 주네. 지로 받는 거, 이런 것도. 돈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자를 주네. 이런 거. 이런 것들요. 이런 과실도 있을 수 있어요. 위에 있는 과실들을 천연과실, 아래쪽에 있는 과실을 법정과실로 불러줍니다. 그래서 101조 보시면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고 용법대로, 그 다음에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 이런 거 차임, 지로, 이자 얘들은 법정과실로 부릅니다. 얘들은 천연과실이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물건에서 이 과실을 뽑아내는 거 있죠. 그 사람의 행동을, 그 행위를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은 과실수치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특히 천연과실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실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과실이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이 젖소가 갑자기 자기가 알아서 젖을 짜가지고 주인이 갖다 바칩니까? 오늘 젖 상태가 좋네요 하고 갖다 바치고, 양이 자기 등을 바리깡으로 깎아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바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젖소 주인이, 양 주인이 잘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우유를, 좋은 털을, 이게 수익을 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물건으로부터 수익을 뽑아내는 행동을, 과실을 뽑아내는 행동을 수익이라고 해요. 수익의 뜻은 과실수치예요. 건물을 임대를 줘가지고 거기서 차임 받는 것, 토지를 빌려줘가지고 지로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수익 활동이라고 됐어요. 이런 개념을 왜 잡았느냐 하면은요, 이게 보세요. 새로운 물건이 탄생했잖아. 새로운 물건이 탄생하면 항상 법률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 누구 거? 이거죠. 누구 거? 이런 거요. 그래서 누구 거냐? 그거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실의 취득은 누구 거냐?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를 하는 때 그 순간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대.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해서 취득한대. 이게 다 뭔 소린가?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었어. 강아지를 탁 낳는 순간 수취할 권리를 가진 자, 수취할 권리, 수익 권능을 가진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소유자. 그러니까 강아지가 새끼를 탁 낳는 순간 그 어미 주인이 강아지 소유권을 가지고, 젖소에서 우유가 빠져나오는 순간 젖소 소유자가 우유의 소유권을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지.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 수익권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건 그때그때 판단할 문제고. 그러니까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가 대표적인 게 소유권 아닙니까? 소유권자가 수취할 권리가 있지.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서 매달 100만 원의 월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건물 주인이 이번 달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20일 날 바뀌었어요. 20일 날. 그럼 이번 달 차임은, 즉 과실은 전주인 거냐 현재 소유자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20일 바뀌었으면 자기들이 특약이 따로 없다면 3분의 2는 갑이 가지고 3분의 1은 을이 가지고, 그런 얘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좀 장황했는데 좀 길었네요. 좀 더 스피디하게 짧게 했으면 좋았는데 좀 제가 적응을 해가는 과정이어서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살짝 해볼게요. 이걸 지워버리고 이걸 반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반을 하면은
됐어.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 그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의 관계가 주물, 종물, 원물, 과실의 관계를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번 물권의 종류하고 관계된 물권 법정주의를 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